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 숫자를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시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실수령액 숫자 하나를 확인하고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급여 명세서 안에는 이미 빠져나간 세금 항목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법으로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미 정해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찾아가려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회사도 세무서도 국세청도 여러분이 신청하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세금 세계의 냉정한 규칙이거든요. 법은 권리를 만들어 놨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이 본인 돈을 이유 없이 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세금을 더 낸 것도 아닌데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금 환급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회사가 다 해준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냥 복잡하게 느껴져서 포기하거나 이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10가지 항목, 이 중에 이미 챙기고 있는 분은 솔직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세요. 절세는 알기만 해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항목 중 절반만 제대로 챙겨도 내년 연말정산에서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시즌은 이미 지났지만 절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과 12월에 허겁지겁 시작하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그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절세 수단을 통틀어서 이것보다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구조인지 피부로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노후 준비하는 계좌 아닌가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저금통에 돈을 넣는데 그 저금통에 돈을 넣을 때마다 정부가 이미 가져간 세금 중에서 16%를 다시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투자 수익도 아니고 복권도 아닙니다. 저금통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금이 돌아오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가 정확히 그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600만 원, 여기에 IRP 계좌를 더해서 합산 90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세금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이 빠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더라도 118만 8천 원이에요. 150만 원짜리 상품권을 매년 공짜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전략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월 50만 원 자동이체를 걸고 IRP에 월 25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합산 월 75만 원, 연간 900만 원이 채워져요.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면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분산 납입이 자금 관리에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의 혜택은 세액공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에 붙을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5% 이하로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에 붙는 세율 15.4%와 비교하면 훨씬 낮아요. 지금 세금을 아끼면서 미래에도 세금을 아끼는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계좌는 55살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전액에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것도 모자라서 운용 수익에까지 세금이 부과돼요. 납입이 힘든 시기가 오면 해지가 아니라 납입 유예를 선택하세요.
계좌만 살아있으면 나중에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SA 계좌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쉽게 말하면 절세용 바구니예요. 예금, 펀드, ETF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 바구니 안에 담아두고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런데 ISA의 진짜 힘은 만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ISA에서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기존 공제 900만 원에 더해서 그해 추가로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연금저축과 IRP를 이미 한도까지 채우고 있는 분이라면 ISA가 그 다음 단계로 꼭 고려해 볼 계좌입니다. 절세 순서를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추가, 그 다음 ISA 계좌 병행 운용이에요. 이 두 가지 계좌만 제대로 활용해도 매년 세금 150만 원 이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지 않는 세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공제를 실제로 신청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조건이 복잡해 보여서 넘어가거나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매년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그냥 날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할게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이면 15%예요. 연간 인정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 월세로 연간 1,000만 원을 내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아요. 월세 70만 원 수준이어도 연간 840만 원에 17%를 적용하면 142만 8천 원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으면서 이 공제를 한 번도 신청해 본 적 없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집주인이 신청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세입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월세 납부 내역이 공제 자료에 반영돼요. 이미 계좌 이체로 납부하고 있다면 이체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도 있어요. 주말 부부처럼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배우자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각자 다른 곳에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내고 있다면 둘 다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구조를 알아야 전략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쓰고도 환급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3% 기준선을 넘기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그 기준선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먼저 뺀 뒤 초과분의 15%를 돌려줘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3%는 120만 원이에요. 온 가족 병원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놓치는 전략이 있어요.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겁니다. 아내의 연봉이 2천만 원이라면 3% 기준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만 넘으면 바로 공제가 시작돼요. 반면 남편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기준이 150만 원까지 올라가서 훨씬 더 많이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연봉이 낮고 아버지가 높다면 할머니 병원비를 어머니 명의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같은 병원비로 누구 명의로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부 공제 대상이에요.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 한도지만 본인은 예외입니다. 난임 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으니
해당 항목이 있는 분은 꼭 따로 확인하세요. 의료비 항목들은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단,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 내역은 자동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번째,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는 납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35만 원 환급이 가능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본인 대학원비는 한도 제한 없이 15% 전부 공제됩니다. 야간 대학원이나 직장인 석사 과정 중인 분들에게 특히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 만 9살 미만 어린이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발레, 수영 같은 학원들이 해당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학원비는 공제가 아예 안 됐어요. 올해부터 예체능 학원에 한해서 1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비가 월 10만 원이라면 연간 120만 원에 15%를 곱하면 18만 원이에요. 올해부터 처음 생긴 혜택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새로 생기는 돈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2026년부터 자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 교육비는 기본 공제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6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이건 아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전략적으로 쓰는 분은 의외로 적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4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쓰기 전까지는 공제가 전혀 없어요. 1,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공제가 붙어요. 핵심은 공제율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초과분의 30%를 공제해요. 2배 차이가 나죠. 전략은 이렇습니다. 총급여의 25% 기준선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바꿔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지금 카드 사용 합계가 이미 1,000만 원을 넘었다면 오늘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맞아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이면 한도가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7번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300만 원을 다 채우면 120만 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지는 거예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와 다른 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 자체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세율 16.5% 기준으로 약 20만 원, 세율이 더 높다면 30만 원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계획이 없어도 순수하게 절세 목적만으로 유지할 가치가 있는 계좌예요. 단, 금융기관에서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납입증명서 제출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지금까지 해당 혜택을 아예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계좌는 있는데 공제는 못 받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8번째,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 제도를 아직 모르는 직장인이 정말 많아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인데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내가 낸 세금에서 10만 원이 그대로 빠져요. 거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10만 원을 써서 10만 원을 돌려받고
선물까지 3만 원어치가 추가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이득입니다. 올해부터는 더 유리해졌어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시 일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첫 10만 원은 100% 공제, 나머지 10만 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44%가 공제돼 총 14만 4천 원을 돌려받아요. 여기에 답례품까지 더하면 20만 원을 내고 실질적으로 17만 원 이상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사이트 접속부터 기부 완료까지 10분이면 충분해요. 그 10분으로 17만 원 이상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9번째, 혼인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에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하나예요. 회사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첨부하면 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제도입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혼인신고 시점을 올해 안으로 맞추면 이 공제를 챙길 수 있어요. 내년 이후에는 이 제도가 종료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혼인신고 시점을 한 번쯤 더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에 해도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오늘 10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스치는 게 있는 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 감면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분, 지금 꼭 집중해 주세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90%입니다. 소득세가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청년이 아닌 경우 60살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70% 감면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인지 실감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면 연봉 3,500만 원, 청년 직장인이 내야 할 소득세가 연간 약 100만 원이라면 이 감면을 받으면 9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5년이면 450만 원이에요. 신청서 한 장으로 450만 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5년을 그냥 보낸 직장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습니다. 청년 기준은 취업일 기준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줘요. 군대를 다녀온 뒤 34살에 취업했어도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35살이니까 해당 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군 복무 기간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마세요. 이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몇 년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이미 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창구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항목들은 누군가가 비밀로 숨겨놓은 정보가 아닙니다. 세법에 공개된 내용이고 국가가 직장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명시해 놓은 돈이에요.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 돈들은 신청한 사람 몫으로 돌아가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구조예요.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직장인이 있어요. 한 명은 오늘 이야기한 항목들을 하나씩 챙기고 다른 한 명은 매년 그냥 넘어갑니다. 10년 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이는 차이는 월급 차이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재테크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첫 번째 재테크입니다. 위험도 없고 원금 손실도 없어요. 신청하면 받고 안 하면 못 받을 뿐이에요. 세금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알면 챙기고 모르면 그냥 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고른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를 오늘 개설하는 겁니다.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해도 언제든 납입할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오늘 회사 인사팀에 감면 신청서 서식을 문의해보세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오늘 홈택스에 접속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본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세금 환급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가지 중에서 이미 챙기고 있는 것 또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또 다른 절세 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